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같이 살펴봤던 법칙이 상호성의 법칙, 그다음에 일관성의 법칙, 그리고 사회적 증거의 법칙까지 살펴봤고요. 오늘하고 내일은 호감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의 법칙,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 훨씬 그 사람의 말을 더 잘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논리적으로 옳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더 잘 믿는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까지 이쁘다. 그리고 야, 네가 얘기하면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게. 결국 이것은 논리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더 우선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오늘과 내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호감의 법칙 얘기에 들어가면서 최알리는 교수는 생각해 봅시다 라는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재판 과정, 특히 이제 그 미국은 형사 재판이 거의 대부분 다 배심제로 운영이 되죠. 배심제. 우리나라도 국민 참여 배심제가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것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죄에 국한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야만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아닌 일반인들, 즉 그 커먼 피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투입이 되어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과연 배심제가 옳으냐, 배심제가 과연 정당하냐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즉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재판을 하다 보니 약간 뭐라 그럴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피고인의 인상, 피고인이 뭐 착하게 생겼느냐 아니냐, 이런 외부적인 인상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배심제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거냐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요. 바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예쁜 외모를 가진 피의자를 만나게 되면 설마 그녀가 죄를 범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오류를 가끔 저지르곤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를 사람의 외모와 연결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예쁜 애들만 취급해주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 나올 만도 하네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을 보면 이런 외모로 인한 혜택은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에게도 해당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피의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또 연구 결과가 1975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기 때문에 호감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할 가능성은 좀 낮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못 오도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호감의 법칙을 이용한 판매 전략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파웨어인데요. 타파웨어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타파웨어라는 거 좀 아실 텐데, 옛날에 보면 어머니들이 그 타파웨어 판매도 많이 하셨고, 또 집에서 타파웨어, 이게 오늘날로 치면 그 락앤락 같은 그런 용기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타파웨어는 미스터 타파라는 사람이 창업을 한 그런, 그러니까 주방에 이런 그 음식들을 담아두는 그런 그 용기를 타파웨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타파웨어를 이제 어떻게 파느냐, 파는 방법에 대해서
원래 미국에서는 이 파티를 통해서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거점을 마련하고 그 거점에 있는 그 주부들이 자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 오게 만드는 거죠. 오게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음식을 담은 타파웨어를 소개를 하는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타파웨어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자, 좀 읽어드릴게요. 실제 이제 거기서 제품이 팔려지고 있는데요. 비록 제품의 구입 신청서를 열심히 받고 있는 사람은 타파웨어 레이디라고 불리우는 낯선 사람이지만 파티에 참석한 주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제품 신청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그 파티를 주관하고 있는 호스트인 바로 이웃 주부입니다. 이제 그 이웃 주부가 이 파티를 주관한 거였거든요. 그녀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 구석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지만 그녀가 이 파티를 위해서 친구들을 초대한 것이고 그 결과 파티의 총 매출금 중에서 일부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타파웨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파티를 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총 매출금 중에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걸 공공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파티에 참석한 다른 주부들은 이 타파웨어 제품을 낯선 판매원에게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친구로부터 또 그들의 친구를 위해서 제품을 사도록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애정, 또 그걸 따뜻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제품 구입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정에 대한 의무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섞여 가지고 상품 판매로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아주 놀랄만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타파웨어는 파티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타파웨어의 성공은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특히 라틴 아메리카, 여러분들 그 라틴 아메리카 멕시칸이나 이런 그 남미 쪽 사람들 나는 영화 보면 항상 보면 패밀리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처럼 미국보다 오히려 친구와 가족의 유대감이 더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는 이런 곳은 이런 타파웨어 파티가 훨씬 더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북미 지역에서 팔리는 타파웨어 판매량은 전 세계 판매량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른 지역, 북미 이외 지역에서 이런 파티를 통한 타파웨어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취알리니 교수가 인터뷰한 한 주부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타파웨어 파티라면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나는 그 회사 그릇 필요하지 않거든요. 많이 필요하다 해도 시장에서 좀 더 싸게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 친구가 자기 집에서 타파웨어 파티 한다고 하면서 저를 초대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티에 제가 참석하게 되면 빈손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친구를 위해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친구와의 우정이 이토록 효과적인 판매술이 된다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타파웨어는. 그래서 전통적인 도소매업을 통한 유통은 전면 중단하고 가정집에서의 파티를 통한 제품 판매에 주력해가지고 현재 매 2.7초마다 어디선가는 타파웨어 파티가 시작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이런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많이 오시고 이런 파티할 때는 저는 좋죠. 먹을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하나의 고도의 판매 상술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득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이런 타파웨어 파티는 그 가정주부가 실제 그 현장에서 친구들을 불러내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친구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직접 현장에 그 친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이름만 언급하면 또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가정용품을 그 가정 방문 통해서 판매하는 샤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새로운 고객을 얻기 위해서는 끝없는 체인, 엔들리스 체인 기법, 요거를 사용하라라고 판매원들을 교육을 시킨답니다. 자, 이 엔들리스 체인이란 게 뭔가? 끝없는 체인 기법이란 건 이런 거래요. 자, 만일 어떤 고객이 이제 회사 제품을 구입하면요. 그 제품을 구입할 만한 다른 친구들의 명단을 그로부터 얻고 또 그 친구로부터 또 다른 친구의 명단을 얻는 과정을 되풀이해서 고객의 수를 늘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 방매 판매원이 제임스라고 하는 선생님 친구분이 한번 선생님께 한번 들러서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라는 수식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저 필요 없습니다라고 당박에 거절하기 조금 힘든 것이 마치 그렇게 되면 그 친구 제임스라는 친구 자체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샤크라라는 회사의 방문 그 판매 매뉴얼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잠재 고객을 방문할 때 그들의 친구가 소개해서 방문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집 문 안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50%는 판매에 성공한 것이나 진배없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매,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주위에 누구 추천하실 만한 분 있으면 좀 한두 분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런 부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누군가의 이름을 덜렁대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하지만 집요하게 부탁을 하죠. 이게 이 제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게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절대 그분들에게 강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려주세요. 어차피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제 몫이니까요. 그러면 이름 하나 알려주고 그래 사건 말건 그거는 걔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식으로 한두 명의 이름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세일즈 하는 입장에서는 그 친구의 이름을 들이밀면서 거기에 방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기가 되고 또 그 친구 입장에서는 또 누가 내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바로 면박할 수 없다. 바로 면전에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노할 수 없다는 그게 바로 이 호감의 법칙과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양반은 이게 세일즈 책에 되게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인데요. 조 지라드.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영업사원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 호감의 법칙의 달인일 수 있는데요. 연간 한 2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자동차 판매소의 1개 영업사원인데 정말 대단한 실적을 올린 거죠. 그래서 그는 기록도 있어요. 66년부터 77년까지 계속해서 자동차 판매왕의 자리를 지켰고요. 그 때문에 기네스북에 세계의 최고 자동차 판매왕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이 자기 제품을 판매했을까, 차를 판매했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그가 사용했던 기법은 놀랍게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요약됩니다. 그의 기법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고객은 정당한 가격을 원하더라 라는 거고요. 이거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고객은 그들이 좋아하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차를 구입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차를 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지라드는 그게 다예요. 즉 고객한테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영업사원 플러스 정당한 가격 요 두 개가 결합되면 차는 이미 팔린 겁니다. 또 제가 직업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정당한 수입료 플러스 내가 좋아하는 변호사 요
게 결합되면 그 변호사는 수임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먹히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조 쥬라드는 어떻게 하길래 자기를 다른 영업사원하고는 좀 달리 자기를 더 좋아하게 만들까? 어떤 희한한 방식을 쓸까? 당연히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이 있을 수 있다면, 즉, 그래, 어떤 사람을 매력적으로 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누군가에게서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득 전문가들이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호감의 원천이라는 챕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 매력에 끌린다. 첫 번째는 신체적 매력이다. 그 후광 효과, 이게 할로우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생긴 사람, 미인은 사회생활에서 여러모로 유리하다. 되게 억울한 얘기지만 그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뭔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쉽게 마음을 연다는 거죠. 이걸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요.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긍정적인 특성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잘생긴 사람은 을에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머리가 영리할 것으로 연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1974년 캐나다 선거 결과를 보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후보가 그렇지 못한 후보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유권자의 표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안 그래. 나는 정책 보고 평가하지. 그 사람이 뭐 키가 크네, 인물이 좋네. 그거는 나는 전혀 신경 안 써요. 라고 이성적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성적일 때고 실제 투표를 할 때는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그런 후광 효과에 딸려서 간다는 거.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뭐 구인 시장에서도 비슷한 효력, 그 직장을 구할 때도 그런 그 효과가 있고요. 더더구나 미국과 캐나다의 샘플 집단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평범한 동료들보다 월급도 12 내지 14% 더 많이 받더라. 이런 억울한.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석.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긴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더 쉽게 얻고요. 또 청중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심지어 이 어른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매력적인 어린아이는 비록 거칠게 행동해도 어른들은 그런 행동을 귀엽게 보고 또 선생님들 역시 잘생긴 아이가 그렇지 못한 동료 아이들보다 더욱 영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석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야?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 요소를 가르쳐 준다 그래 놓고 이렇게 잘생기면 돼? 야, 내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매력적인 외모가 안 됐는데 그러면 어쩌란 얘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신체적 매력, 여기가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소한 공통점에서 호감을 갖는다. 사소한 공통점. 이게 바로 유사성이라는 건데요.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혈연, 학연, 지연. 당신은 애가 저랑 같이 딸만 둘이네요. 대학 때 전공이 지리학이었군요. 저도 지리학이었는데요. 군대 제가 저기 백마부대 출신인데 백마부대 출신이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군법무관을
전반기는 제가 3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장교로. 전반기는 저기 백마부대 전방 일산에 있는 백마부대에서 했었고, 후반기는 육군 제2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사병들 군법 교육하고 막 그랬었죠, 법무관으로. 그래서 그 같은 부대 출신이다 그러면 뭐 몇 년이 지난 후에 아, 너 그때 그게 나왔었어? 그러면 금방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유사성만으로도 훨씬 친근감을 느낀다는 또 그런 보고는 아주 많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하,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뭔가 그 사람과의 유사성을 이끌어낸다면 훨씬 그 사람과 내가 호감을 가질 수 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구했는데요. 이때가 뭐 70년대 실험이긴 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히피, 미국 대학은 히피족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피 복장을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랑 아니면 정장을 입은 사람이 요청했을 때랑 역시나 그 비슷한 자기들과 비슷한 히피 복장의 대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훨씬 도움이 많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고객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취미, 그들의 배경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차에서 캠핑 도구가 하나 발견되면 저도 되게 야외 생활을 즐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만일 골프공이 발견되면 골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차가 다른 스테이트의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또 뭐 자기도 그 스테이트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작은 유사성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분석이 많습니다. 보험회사 판매원의 영업 실적을 조사한 한 연구자는요, 그 에반스라는 사람인데요, 잠재 고객이 영업사원과 나이나 종교, 선호하는 정당, 뭐 흡연 버릇 등에서 유사성이 높을수록 그 잠재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혹시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미러링이라고. 미러가 이제 거울이죠. 보통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미러링을 많이 쓰시는데요. 즉,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나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 사람이 머리를 만지면 자기도 살짝 머리를 만지고, 그 사람이 약간 찡그린 표정을 지으면 같이 찡그린 표정을 짓고, 거울이 반응하듯이.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신체적인 능력은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 활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두 번째는 유사성을 가진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 친해지려 그러면 꼭 밥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말이야,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그거는 아마추어가 하는 짓이야. 프로는 말이야, 딱 제품, 요걸로 쇼부를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왜 술을 먹고 밥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스몰 토크,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 좁은 세상에서 한두 다리만 건너면 뭔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공통점이 딱 쌓이면 그게 대학이든 전공이든 가족관계든 군대였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볼 때는 훨씬 더 그 사람과 친해진 느낌을 갖는 게 바로 이 호감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내가 신체적으로 되게 뛰어나거나,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두 번째 유사성을 좀 갖춰라는 거고요.
그럼 뭐 좋아. 유사성을 찾는 거 좋아. 또 없어? 또 이런 얘기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가 뭐냐?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더라.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더라.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칭찬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된다. 아까 우리 조 쥐라드라는 사람, 이 사람 세일즈 비법은 워낙 많은 책에서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한대요. 매달 13,000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메시지를 동봉한 축하 카드를 보냅니다. 뭐 축하의 내용은 매달 달라지지만요. 예를 들어 뭐 신년이면 신년 축하, 그 다음에 뭐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그 때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그의 개인적 메시지는 항상 변함이 없대요. 항상 그 카드에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I like you.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라드의 말을 빌리면 카드에는요. 내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아요. 그저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고 쓸데없는 비용만 많이 든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이 카드를 1년에 12번, 매 생일마다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13,000명의 고객들에게 도착하게 만드는 지라드 행동 결과가 어땠느냐.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고객 입장에서 이거 말이야 영업사원이 이거 분명히 자기 차 팔려고 이러는 걸 텐데 그게 명백할 텐데 다 알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게 여기에 움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기가 볼 때 조 쥐라드는 인간 본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고 있구나.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칭찬에 너무도 굶주리고 있다. 너무도 이게 칭찬이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를 칭찬하는 이유 이면에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게 사탕 발림이라 하더라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번 봤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부한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 아부를 해? 아부를 하면은 그건 사람이 너무 간사한 거잖아. 그거 뭐 기분이 좋을까?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부하는 거를 내가 알아요. 노력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알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 애를 쓰네. 즉,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되게 내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노력이 참 가상하다. 그게 기분이 결코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아부를 누가 하는 걸 내가 알아도 별로 그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를 회사 조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사장님들 제가 많이 만나 뵙는데요. 직원 중에 뭐 회의 때마다 직원하고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따박따박 정말 충신 그런 반대하는 근데 그 반대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장님 힘드시죠? 여기 삼계탕이 정말 맛있는데요. 꼭 한번 같이 한번 제가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막 알랑방구를 끼고 아부를 해요. 그런데 사장님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뭐 회사 운영하기 힘든데 그래도 저 박 과장은 어떻게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참 아부를 하네. 저놈 참 기특하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를 하는 직원이 나빠 보이는 게 아니고 애쓰네. 그래. 뭐 저런 맛도 있어야지.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를 저 꽤 많이 듣거든요. 다른 사장님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칭찬과 아부에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이 사실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글에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주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나랑 그렇게 썩 친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를 딱 눌러줘. 그리고 만약에 그게 특히 내 자식과 관련된 거예요. 내 아들이, 딸이 뭐 이번에 뭐 미술대회 나갔는데 상을 받았어요라고 이게 소심하게 탁 올렸는데, 내 거래처 누군가가 좋아요를 딱 눌러줬어. 그러면, 이건 되게 뿌듯하고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너무나 뻔한 문구지만은 이 문구를 인쇄해서 보내면서 밑에 자기 사인을 이렇게 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조 지라드를 달리 본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이런 손편지가 더 먹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초이스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면 웃자면 되지.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인 매력이 있으면 참 좋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체적인 매력이 좀 있는 사람은 그걸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뭔가 그 사람 내 고객과 나와의 유사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더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을 왠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 말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하하, 칭찬. 사람들은 다 칭찬에 굶주려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누가 그러더군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할 때 칭찬해주는 부모는 없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못할 때, 너 이거 왜 못해? 그러니까,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을 쓰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호감의 법칙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뻔히 다 아는 얘기겠지만, 제가 찰디드 교수의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다양한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하고 조금 체계를 잡아주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설득의 심리학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